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건강과 영양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꼭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줄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목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일을 하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내 몸이 된다는 이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데, 우리가 또 식품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식품은 질병을 막거나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당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적이 아니라 탄수화물은 뇌를 살리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탄수화물로 비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더 많은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당과 단백질, 세포의 그 특별한 활동, 이런 것도 좀, 이 시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비만은 없습니다. 내 몸을 정확히 이해하면, 다른 방법의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내 스스로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체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로 시작을 되겠죠. 그래서 원자로 시작돼서 분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그 화학 물질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자가 모여서 이제 그 소포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기관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소기관 레벨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되면 세포 레벨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는 뉴런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세포 하면 항상 동그란 것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세포는 절대 동그란 것만 있지를 않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신경조직이니까, 신경조직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면 그것이 이제 조직 레벨 단계에 들어가고, 그것이 모이면 이제 기관 레벨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기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피, 골격, 근육, 심혈관, 내분비, 신경계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은 기관계라고 할 수 있죠. 기관계 레벨로 들어가고, 그 기관계 레벨이 합쳐져서 유기체 레벨인 인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이걸 다 이해하면은 인체 생리학을 뭐 의대나 무슨 이런 데서 배우는 그 인체 생리학이죠. 그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 인체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내 몸에 뭐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셀이죠. 세포는 아까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었지만, 어떤 생명체를 가지는 기본 단위는 분자나 원자가 아니고 셀이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래서 그 기관 시스템, 기관 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부의 세포는 상피세포라고 하죠. 피부의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지 않죠, 역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피부를 이루고, 골격세포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골격세포가 여러 가지가 모이면 골격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뭐 폐에 있는 세포들은 또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근육 세포들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뭐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이렇게 각각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각 기관을 이루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세포 분열을 할 때 결정이 돼서 어떤 것은 상피세포로 가고 어떤 건 골격세포로 가고 그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체들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체 부위별로 나눠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신체가 정상적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성시켜주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영양원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나테크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면 브레인 시스템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 면역 시스템에는 뭐가 필요하고 또 아, 지방을 제거하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하고 또 근육에는 또 뭐가 필요하고 뭐 등등 뭐 눈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필요한 데에 그 필요한 그 어떤 액션에 필요한 그 영양소들을 구분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품으로 여기 뭐 명시된 제품들이 거기에 좋다고 명시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좀 이제 저게 왜 저기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어, 우리가 먹는 것, 음,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이죠. 음, 음식이 영양소인데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영양소가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약을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독성을 가져야 이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식품도 약이 된다는 거죠. 음식이 약이 되는가 하는 거죠. 다리가 붓고 마비가 되는 뭐 각기병이라든가 뭐 피부병, 괴혈병, 뭐 야간에 안 보이니까 야맹증, 뭐 뼈가 그 약해져서 등이 굽는 거, 뭐 불임증 이런데 약은 더 좋은 약은 영양소보다 없다는 거죠. 이 영양소가 몸에 채워지면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하는 것은 아, 이분이 BC 400년경의 의사였죠. 의성 Father of Medicine, 의성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그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의성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품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에너지, 영양소도 있지만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인체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어, 인체가 이용하는 경로를 보면은 우선 뭐 에너지원으로 뭐가 쓰이냐 하면 일단 이제 탄수화물이고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특별하게 알코올이 더 있어요. 이게 뭐 네 가지 정도가 인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음, 이런 식품의 그 에너지가 잠깐만요. 식품의 에너지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배설되거나 뭐 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고 또 소변이나 뭐 땀, 뭐 점막 세포나 뭐 이런 데 재생되는 에너지로 또 사용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그 가능 에너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소화 가능 에너지 말고 이제 대사 에너지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소화가 돼야 되고 흡수가 돼야 되고 분해가 돼야 되고 몸에 저장이 됐다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데 쓰여지는 것.
그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쓰여지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이화작용이라는 거 뭐 이런 데서도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에너지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그 남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몸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은 뭐 이화작용이 있고 또 저장한 걸 사용하는 뭐 작용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제 그 뭐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뭐 알코올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해당 작용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여기 뭐 나오는 용어들은 뭐 일일이 또 설명을 하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나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에너지로 바꿔주는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남는 것들 있죠. 그 에너지가 남는 것을 뭐 이제 포도당이나 지방, 뭐 아미노산 이런 것을 갖다가 몸에다 저축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두는 거죠.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 형태나 중성지방 형태나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초대사량. 이게 기초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운전을 대부분 하고 다니실 건데 이제 차를 가지고 시동을 켜죠. 그죠? 그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되고 있으면 기름이 소모되죠. 예. 운전하지 않고 뭐 악셀레이터 밟지 않고 운행을 하지 않아도 시동만 켜놔도 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동조차 걸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배터리가 소모가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어, 이렇게 어떤 액션이 일어날 때 몸도 액션이 일어날 때 소모되는 자연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초 에너지 소비에는 이제 기초 대사량, 뭐 활동 에너지 소모량, 그다음에 뭐 식품 에너지 소비량, 적응 대사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이 기초 대사량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런 거죠. 근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휴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휴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 엔진 시동 꺼놓고 있는 것처럼 몸이 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대사량이 있다. 그래서 많이 있어요. 많이. 예, 그래서 그렇게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초대사는 앞서도 말했고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총량의 한 60에서 70%를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소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의존되냐면 지방량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요건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체포 면적, 뭐 차로 생각하면 뭐 경차와 중형, 대형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대형차는 시동을 걸어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죠. 뭐 배터리도 더 많이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동을 켜는 순간 휘발유도 많이 달게 되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어, 그 기초대사량이 높고, 뭐 연령도 관계가 되고, 연령은 그 어렸을 때는 생장을 위해서 굉장히 대사량이 높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 기초대사량이 좀 줄다가 그 또 이제
점점 중년이 넘어가고 나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생산 활동보다 이제 노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20대 사람들하고 80대하고 기초대사량 차이가 비교를 하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저 높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요소들도 있고, 뭐 체온이나 호르몬, 그다음에 임신을 했느냐, 수유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틀리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냐, 아니면 뭐 과잉 섭취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틀리고, 잠자는 동안은 뭐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당연하겠죠. 에, 그 잠자는 동안은 근육이나 모든 움직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 상태로는 이제 놀라거나 뭐 공포가 있다면 당연히 그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기온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 변한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실시간대로 좀 변하고 하니까 음, 이게 뭐 기초대사량이 어느 때에서 낮고 어느 때에서 높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 대사량인데 수면하고 있는 동안에 뭐 일이라고 한다면 일이 중한 노동을 할수록 높아지는 거죠. 심한 일을 하게 되면 한 5배가량 신체 활동 대사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신체 활동의 그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뭐 개인차에 따라서도 틀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뭐 하루에 뭐 수십 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그 기초대사량의 차이는 항상 정확히 일정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왜냐하면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뭐 악셀레이터를 뭐 동일하게 밟는 것처럼 이렇게 인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감정도 있고 뭐 주변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뭐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주황색이 이게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의 기초 대사량이 보면 하루에 그 전체 에너지 요구량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70여 퍼센트 정도를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냐면 한 2,500 칼로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일반 뭐, 직장인이다 하면은 하루에 2,500 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심한 운동선수나 이런 경우에 보면 3,500 칼로리가 필요하죠. 일을 한다고 해서 사실 퍼센티지가 얼마 그게 증가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뭐 약 2배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도 뭐 2배로 증가하지만 실 실제 그 증가하더라도 신체 대사량보다는 많지 않더라. 뭐 물론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기초 대사량보다 그 실제 활동 대사량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음, 그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에너지가 내가 소모해야 될 것이 2,500 칼로리 정도인데 내가 먹는 것이 3,500 칼로리다 하면 1,000 킬로 칼로리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참고적으로 뭐 식사성 발열 효과를 해서 이것은 이제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뭐 흡수하고 하는 그렇죠? 뭐 호르몬 대사도 있고 뭐 혈액의 순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에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응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응 대사량은 추운 곳에 있느냐 뭐 더운 곳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럴 때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뭐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런 에너지 균형과 비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까지 뭐 설명드린 것을 좀 이해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의 소비의 균형을 맞추면 몸은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체중 증가라는 것은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소비량보다. 그러면 이제 그 식사량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대부분 글리코겐으로 되고, 초과되는 것도 뭐 지방 조직으로도 바뀌고, 지방은 뭐 지방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게 뭐 비만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을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무게를 늘린다는 거죠. 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저축됐던 것을 분해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성인 남녀의 그 유병률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남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섭취량의 추이를 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먹거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양소별로 섭취량을 보면, 이쪽 부분이 탄수화물이고, 이쪽 부분이 지방이고, 이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부분은 비교적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많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제 아이러니죠. 그러면 여기서 주적은 왜 지방이 돼야 되는데 왜 탄수화물이 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도 잘 한번 생각을 해가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만의 종류는 뭐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고 지방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분리를 하는데 뭐 단순 비만이냐, 증후성 비만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단순 비만은 뭐 과식이나 운동 부족 뭐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증후성 비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지방 세포가 증식형이냐 아니면 지방 세포가 비대하고 있느냐 이거 차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대형일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식형일 때는 증식한 다음에 또 비대가 해버리면 살찐데 더 살이 찌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 지방 분포에 따른 비만을 보면은 뭐 상체형 비만이 있고 뭐 하체형 비만이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뭐 서양의 학문하고 동양의 학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서양에서 발달한 뭐 그런 영양학이고 뭐 의학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양 의학의 그러니까 그 한의학이죠. 한의학 하면 한국의학과 한자는 틀리지만 한의학이 이제 중의학도 한의학이죠. 이런 데서 보면 동양의학이라고 해야 되죠. 동양의학에서 보면 이게 체질이 또 사실 틀려요. 우리 뭐 한국의 한의학 보면 이제 사상 체질이라고 있죠. 그래서 상하를 구분을 해서 뭐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 되고 그렇죠. 우측이 양이 되고 뭐 좌측이 음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음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상체 비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또 하체 비만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쪽만 비만이 생기고 사실 이쪽은 이쪽만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논리는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만 이제 사실 넘어가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하체 비만은 잘 안 생겨요. 예. 그 이런 경우에는 뭐 상체 비만이 잘 안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도 비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기에 비만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여기에 비만이 생기는 사람이 여기에 비만이 생기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체질은 뭐 그 웨스트 메디신하고 오리엔탈 메디신하고에서 보는 시각은 좀 틀려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주 그 설명할 때 예를 드는데 강남콩하고 예? 강남콩은 뭐 쥐눈이 콩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형태가 강낭콩이 나 너무나 뚱뚱한 것 같아. 나 쥐눈콩처럼 날씬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뭐 비료 많이 주고 오면 이게 잠시 뚱뚱해질 수 있지만 이 쥐눈콩의 본연의 그 체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뭐 쥐눈콩이 뚱뚱해서 강낭콩이 되고 강낭콩이 저 비료 안 줘서 뭐 쭈글쭈글해진다면 뭐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체질이냐 어떻게 체질이냐 뭐 뼈가 굵고 또 오장육부가 각각 뭐 심장이 크게 태어나고 폐가 크게 태어나고 간이 크게 태어나고 장이 크게 태어나고 뭐 각각 틀리는 논리도 뭐 틀리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비만 관리 이런 형태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부 비만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정상적으로 지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방이 없은 그러니까 린 머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순살 근육질. 그래서 뭐 근육만 뭐 복근이 그 왕자 새겨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도 30분이면 없어져요, 사실. 아무리 복근을 잘 만들어놔도 먹기 시작하면 30분만 계속 먹고 있으면 복근이 없어질 정도로 어,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지방이 없는 형태,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을 해서 지방이 없는 형태가 반드시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지방이 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몸에 지방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 뭐냐면 이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방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와 장부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지 않도록 그다음에 추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죠. 뭐 이 중심 온도도 36.5도가 돼야 되고 외피도 36.5도가 돼야 되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물론 뭐 지방이나 지방으로 바꾸는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과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과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 아마도 찬물을 먹으면 더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찬물이 들어가면 여기에 장부의 온도를 찬물을 갖다가 36.5도로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열을 끌어오게 돼요. 네. 주변에 열을 끌어오게 되고 이 장부가 차가워지다 보니까 장부를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위에 여기다가 계속 벽을 쌓아서 장부를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고 뜨뜻해서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위로 도달하면 뭐 30도 정도로 이렇게 바로 데펴지면서 몸속에 들어가서는 뭐 수초는 넘어서 수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세 몸의 온도랑 수분의 온도가 맞아지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불필요한 지방도 더 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이나 탄수화물 덜 먹더라도 만약에 계속 찬물을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없는 살림에 없는 곳간에서 그 에너지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그 방호벽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원리도 있으니까 뭐 그런 원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의 종류는 일단 뭐 에너지 과다 섭취가 있겠죠. 거기에다 이제 운동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균형 그 영양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그런 식사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지방 뭐 그 중성 지방이 이제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 성인병이라고 하죠. 성인병. 근데 뭐 우리나라는 성인병으로 하지만 뭐 사실 성인병이라는 애기들도 성인병이 걸려요. 그럼 애기들이 성인병 걸린 건 왜 성인병이라고 할까? 그죠? 예, 옛날에는 성인만 걸려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뭐 새로 만들어진 뭐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병이라고, 뭐 선진국 영국이나 아마 그런 데는 이걸 성인병을 안 그러고 생활습관병이라고 아마 그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체성분 변화와 신체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회사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 요즘에는 체성분 분석 기계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또 인바디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체성분 분석기, 그 우리나라 대표죠. 아마 대명사가 될 거예요. 초코파이처럼 인바디가 그 대명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체성분 분석 기계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지방이 얼마냐, 그다음에 뭐 근육이 얼마냐, 그다음에 근육과 골격 사이에 수분과 단백질, 무기질은 얼마냐,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 체지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대부분 뭐 수분, 단백질, 무기질 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느 정도 체지방도 갖고 있어야 사실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 구성 성분은 뭐 물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포의 내외액에 뭐 존재를 해야 되는데, 뭐 비율은 뭐 전문적인 거니까 뭐 이렇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약 17% 정도가 유지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물 다음에 그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어떤 영양 물질이라는 거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시간이 뒤에서 이제 나게 되면 지금 몇 시인가요? 37분이네요. 몇 시에 마치는 거죠? 제가 또 정신없이 또 가다 보면, 예, 제가 이 슬라이드는 뭐 한 100장 되거든요. 100장 되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보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사실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뭐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칼슘과 인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방은 체지방률은요 일정한 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나는 얼마인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어 뭐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범위 내에 있으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방 조직, 요게 이제 비만으로 가는 데는 요 지방 조직, 요것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거 세포. 세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뭐 세포, 이름도 모르는 세포도 많고, 뭐 세포가 종류는 많은데, 지방 세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좀 틀리죠. 그래서 우선 이 백색 지방 세포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게 요 노란 부분이 이제 지방이 되는 거고요. 세포라는 것은 우선 뭐 세포하고 세포 아닌 게 뭐가 차이가 있냐? 세포는요 핵이 있어요 반드시. 핵이 있어. 그 핵이 어디냐면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 핵이에요. 어, 그
이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것이 있어야 이게 세포고요. 그 세포는 뭐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M자로 표시된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좌우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크죠. 이거는 지방 덩어리가 크고 여기는 지방 덩어리가 여기 보면 작은 게 여러 개가 있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을 과다 섭취하면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여기서 됐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성장기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사용이 돼서 빨리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할 때 이런 세포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세포들이 같은 수로 이렇게 성장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과다하게 먹다 보면 이런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저장될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섭취를 어느 정도 해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뭐 과식을 해도 그 다음날 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배만 불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살로 가는 분들은 이런 지방 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어렸을 때 성장기에 증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비만 치료는 조금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여기 지방세포와 수의 크기 아까 뭐 얘기한 것 중에서 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축적과 호르몬도 이것도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데 영양소가 있어요. 이거 식약처에서도 인정된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홍화씨유에서 주로 많이 추출이 돼요. 다른 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홍화씨유에서 많이 추출되는데 이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게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또 항암성의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도 촉진해주고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주고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당뇨 억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면화테크에서 팔아요. 그죠? CLA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투르 쉐이프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이게 뭐 임상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영어를 찾아보면 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사실 그 학식적인 그 논문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영어로 찾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95% 이상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영어로 된 논문들이 많고 한국어 논문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논문들을 찾아보려면 이런 거 영어로 찾아보면 되는데 그 전 세계 논문들 중에서도 CLA는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식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생명공학에서의 하는 일이고 그것을 제품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CLA의 뭐 작용 기전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까 그 지방 세포를 사실 폭파시켜요. 이게 막 폭파시켜 버려갖고 지방세포가 이게 늘어나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방세포가 이게 한 뭐 요만큼 있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막 그 영양 과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증식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게 뭐 2배, 4배 이렇게 증가를 통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갖다 이게 폭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LA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그 트루쉐이프라는 한국 거에만 이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미국 거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HCA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 탄수화물의 소화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앞서서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은 지방으로도 저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요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먹은 그 탄수화물 에너지를 어, 글리코겐으로 놔두면 이게 쉽게 다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저장을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지방 생산을 뭐 방해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것을 그 돕는 효소를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췌장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비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췌장하면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잘 알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 이것이 이제 뭐 포도당을 그 세포로 끌어당겨서 이것을 아, 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또 거꾸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뭐 포도당이 아, 아, 뭐 여기 그림에서도 뭐 이게 설명이 이제 뭐 간단하게 하기 좀 어렵지만 이 포도당이 이제 근육 세포로 가고 포도당이 또 지방세포로도 가고, 물론 지방이 지방세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이제 간세포에서 글리코겐 형태로도 뭐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췌장에서 그 인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복 시에, 공복,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나는 쌀밥도 안 먹어. 뭐 잡곡밥만 먹고, 근데 잡곡밥을 먹는다 해서 뭐 당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난 탄수화물 진짜 정말 당을 안 먹어. 근데 내가 왜 혈당이 높은지 몰라.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글루카곤 분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안 먹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 뭐 아미노산, 뭐 지방 세포들을 분해해서 어,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당 신생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러는 게 있네요. 그래서 혈당이 낮게 되면 아, 간에 있는 이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게 되면 근육을 분해해서 그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육을 분해해서 이 아미노산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것도 모자라게 되면 이 지방 조직을 분해해서 지방 조직은 다시 포도당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은 그냥 케톤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케톤체가 포도당처럼 쓰게 만들어요. 그럼 왜 이런 작용이 일어나냐? 이것도 또 설명이 될 건데, 뇌는, 뇌가, 어, 유일하게 쓰는 에너지는 포도당 뿐이에요. 그런데, 뇌가, 그, 평상시에 쓰는 뭐 20% 이상을 뇌가 그 포도당을 써야 돼요. 근데, 당을 너무나 안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 조직에서 이걸 분해해서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포도당의 절약 효과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포도당을 쓰지 않고 일단 지방을 써버리는데 근데 이게 포도당이 아니고 케톤체 형태로 해서 뇌로 가서 뇌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두통이 생겨요, 두통. 네. 이럴 때는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케톤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어떤 뭐 경우에는 영양 팀에서 해서 뭐 케톤식을 하는 경우도 뭐 있고 뭐 이러지만 그것은 이제 차후의 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방을 축적시켜서 나중에 이걸 에너지를 쓰게 한다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지방 생성이 좀 덜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방 조직이 생긴 것을 더 생기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CLA 같은 그 성분의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혈당 과정이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배고픔과 식욕이 틀린데 이 배고픔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식욕은 억제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 제가 조금 저거 하는데 밥빵 면떡이 이건 뭐 왼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쌀과 밀은 다른 것이다. 이건 진실입니다. 밥과 떡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빵과 면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쌀과 밀은 어, 뭐 달라요. 왜냐하면 쌀의 성질은 이거는 뭐 조금 뭐 서양의 영양학이나 의학에서는 또 이해하기 힘든데 쌀은 단맛의 그 식품이고요. 밀은 신맛의 식품이에요. 개념이 틀리죠. 위에서 신맛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위는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위라고 하죠. 이것은 신맛은요, 간이죠. 예.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이거 신맛을 많이 먹으면 위산과 부딪혀서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밥떡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과 떡은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음, 뭐 밥을 뭐 떡을 먹으면 밥을 두 배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밀가루는 또 왜 나쁘냐면 밀가루는 또 이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뭐 표백작용을 위해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쁘다는 거죠. 통밀은 괜찮다? 아니죠. 어, 그런 것도 아니고 밥과 떡을 보면은요 영양 성분을 보면 뭐 칼로리를 봐도 그렇고 뭐 지방량을 봐도 그렇고요 그죠 탄수화물량을 봐도 그렇고 단백질량 중요하죠 네. 쌀밥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쌀밥을 피우는 것보다 쌀밥을 잘 먹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떡은 뭐 이게 밀착을 해놔갖고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서브 1서브에 보면 밥 한 공기보다 무게가 더 나갈 것 같이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저항 전분이라는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그 같은 양을 먹어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항 전분. 이게 이제 전분은 이제 알파 상태에 있다가 차가워지면 베타로 바뀌죠. 이것을 호화라고 이것을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 전분은 저항 전분이라고 해서 한번 데워진 그 전분은 한번 식고 나면 저항 전분이 생겨서 이 호화 전분은 전분 형태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막 끊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도 더 잘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노화는 이렇게 다시 엉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쌀의 영양가도 사실 많습니다. 물론 뭐 당질이 있지만 쌀 한 공기가 오히려 포도당 공급에 뭐 포도당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엠브로토스로 쌀밥만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하실 때 다른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쌀밥 너무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뭐 현미를 먹으면 이제 이런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현미를 먹어서 이런 걸 다 먹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성분은 그렇게 있지만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소화가 잘 됐으면 왜 백미를 먹기 시작했겠습니까? 그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앞서서 이거와 이것을 다 한꺼번에 잘 먹으려면 그냥 누트리베르스 한 스푼을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거 먹기 싫으면 뭐 카탈리스트 두 알, 네 알 정도 이렇게 먹으면 쌀밥 먹고 이거 먹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미네랄 부족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참 생명공학이 잘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영양들을 하나에 모아놓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제품이 뭐 트루플렌시 같은 거 이걸로 한 끼 정도 먹어주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균형을 잘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 그림 요거 제가 메나테크 그 자료에서 근데 이렇게 그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한 끼로 이렇게 먹는다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 뭐 수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다 불필요한 거 빼고 여기 영양가만 싹 집어넣어서 프로플레인스로 한 끼를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아까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슬라이드는 뭐 사실 한 시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시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분 정도 더 할까요? 말씀이 없으시네. 이게 뭐 9시 10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9시 10분까지요? 네네. 네, 9시는 알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뭐 연구 결과에도 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저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뭐 사실 결론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사람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탄수화물 왜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 중에서 사실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은 당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건데 왜 중요하냐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뇌나 신경조직 또 폐조직에 있어서 이 포도당은 필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포도당을 얼마를 먹는지를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다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도당 농도가 적게 되면 뭐 경련 현상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쇼크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뭐 많으면 물론 당뇨병 걸리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게 내가 먹는 것이 줄어들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몸은 스스로 당을 만들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먹는 당보다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당이 맞아요. 그래서 닭가슴살만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닭가슴살 먹은 단백질이 나중에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저장됐다. 그 아미노산이 다시 앞서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다시 포도당 신생 합성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을 강제로 만들어서 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에 뭐 혈액에 당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이런 논리를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뭐 생리학적인 거나 뭐 고급 식품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모두 설탕이다 뭐 사실 아닌 거예요. 뭐 현미밥이든 백미든 그 안에 설탕은 없어요. 예. 설탕을 추가로 넣지 않는 이상 뭐 설탕은 뭐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냥 전분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베타형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한 쌀밥이 저기 그 알파형 전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밥을 해서 한번 식혔다가 데피면요 저항성 전분이 한 50%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면 쌀밥을 해서 한번 식혔다면 단 한 번만 식혀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미밥 먹는 것보다 GI 지수는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당이 사용될 곳은 뇌라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는 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들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잘 먹여야 돼요. 한 거의 60% 정도가 뇌에서 쓰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또 쓰기도 하고요. 음, 근데 포도당이 뭐 뇌에 공급이 안 되면요, 뇌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뇌가 사용하는 평균 소모량은 약 100g 정도나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아,
이 소요를 갖다가 탄수화물로 먹느냐, 그죠? 이거는 뭐 전분이 되겠죠. 대부분 전분을 먹는 거니까 이걸로 먹느냐 아니면 단백질로 먹느냐, 그죠? 근데 대부분 이걸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탄수화물로 먹어야 이게 절약작용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 끌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뭐가 생기냐면 케톤체가 형성돼서 오히려 뇌가 필요한 이 영양소를 케톤을 쓰다 보니까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더 어려워지고 비만 관리도는커녕 다른 질병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아침부터 그 사실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잘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 현미밥과 뭐 쌀밥 뭐 이런 것도 비교를 제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 이 자료는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GI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조리 후에 한번 식히기만 해도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쌀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입에서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하는데 우선 덱스트린이라는 것까지 이제 분해를 해놔요. 그런데 오래 씹으면 메가당으로 바뀌어요. 메가당은 그 식혜 만들 때 쓰는 당이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이렇게 두 개 겹쳐지는 게 메가당인데 오래 씹으면 메가당 형태로 위로 넘어가요. 위로 넘어가면 아밀라제가 같이 위로 넘어가지만 위산에 의해서 아밀라제는 불활성화돼 버려요. 위는 산이고요. 아밀라제는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불활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전부는 위에서 더 이상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뭐 췌장이나 이런 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들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덜 씹어 먹으면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 뭐 침을 많이 발라는 뭐 이런 말도 뭐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이 그래서 위에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꼭꼭 잘 씹어 먹는 것이 오히려 당 관리를 몸에서 항상성이 자기가 알아서 당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에서는 당은 당으로 치료해라 하는 말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생리학 기전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몰랐었는데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그것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 틀리는 말이 아니죠. 당질과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인체 구성을 하는 기본 요소 세포죠. 세포. 세포는 뭐 이렇게 지금 생긴 게 이것도 다 세포들이에요. 다뭐 정자세포는 이렇게 길게 생겼고 근육세포도 길쭉하게 생겼고 세포가 크기가 굉장히 커요. 뭐 뉴런 세포 중에서는 뭐 1m가 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성의 대부분은 사실은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여기 뭐 이렇게 뭐 삐죽 튀어나온 거 보이고 선모라고 그러죠. 선모는 뭐 사실 영어로는 뭐 실리아라고 그래요. 실리아. 실리아는 선모라고 그러는데 선모는 글리칸이 아니에요. 네. 글라이칸이죠. 글라이칸하고 그 실리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 삐죽삐죽 나온 거가 선모가 아니고 이 글리칸은 더 자세하게 봐야 보이는 거죠. 지금 세포에도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실리아라고 돼 있죠. 글리칸이라고 하는 데 있고 실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뾰족뾰족한 것은 사실 글리칸, 당사슬이 아니라 실리아다. 실리아는요, 세포 조직의 한 형태로 속은 뭐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활동성도 있고 뭐 그래요. 세포막을 보면 세포 간 통신을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태적으로 이렇게 투과시키는 이 채널이라는 것으로 해서 투과시키는 거 그게 있죠. 이 채널이 아쿠아포린이라는 뭐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가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단백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 기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요것이 이게 당이에요. 요게 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당단백질이라고 요 표면은 세포 표면은 다 인지질로 돼 있어요. 인지질로 돼 있는데 인지질은 양쪽 막으로 해서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이중막으로 돼 있고 한쪽은 친수성, 그러니까 물과 친하고 한쪽은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지질에 붙어 있는 건 당 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포 통신을 담당하는 게 세포막이다 하는 거죠. 세포막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은 친수성과 안쪽에는 소수성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이제 보면 당뇨사슬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당뇨사슬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나 지질에 붙어서 존재한다. 네. 그것이 세포를 인식하고 세포가 상호작용을 해주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일반 뭐 생리학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 왔어요. 하지만 이게 최근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세포 표면은 이게 사실 안 보여요. 여기도 손모가 이게 실리아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을 확대를 해봤을 때, 굉장히 확대해봤을 때 이게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글리칸, 이게 당사슬이라는 거죠. 아까 당지질, 그다음에 그 당단백질, 그 형태를 가진 것이 이제 글리칸인데, 글리칸은 글리코칼릭스로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글리칸의 일반적인 기능을 보면 보호나 감염의 내성, 암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세포 접착과 뭐 염증 조절, 뭐 수정, 배아 발달,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런 중요한 일들에 글리칸이 빠지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수정에 대한 예인데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글리칸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만난이에요, 만난. 만난이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그 글리코 만난 중에서 보면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된 점액 다당류인 만난, 뭐 영어 발음을 에이스만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뭐 아세만난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일본이나 한국은 원래 뭐 발음상 아세만난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에이스만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레와 베라에서 추출돼서 어, 된 것이 인체에 가장 유니크하다 하는 거죠. 아세만난은 뭐 인터페론이라는 그 치료제로도 뭐 많이 쓰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에이스만난이 그 어느 게 좋은 거냐, 어느 회사께 좋은 거냐. 이게 뭐 그 세계에 보면 영어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메나테크라는 제품 회사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글리칸의 그 영향은 세포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 세포가 세포를 이어주는 뭐 세포 간의 막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뭐 여러 가지 접합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날 때 처음 소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그 글리칸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포막에서. 그래서 처음에 신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소통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리칸의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당지질은 둘째치고 일단 당 단백질의 기능을 보면 이 콜라겐이라는 거, 콜라겐이라는 거 여러분 직접 드시는 분도 많을 건데 콜라겐의 주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면 콜라겐 합성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면역,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면역 얘기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면역, 그다음에 이제 뭐 혈장 단백질, 그다음에 뮤신이죠, 뮤신.
뮤신이 그 호흡기에 많고 충분할수록 바이러스 감염도 방어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끝에 보면 스파이크가 삐죽삐죽한데 거기에 이제 그게 이 점막에 이 콧구멍에 이제 점막에 달라붙어서 그 점막을 파고 들어서 살에 붙으면 이제 감염이 되고 점막이 튼튼해서 점막을 파고들다 죽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잠재만 하고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호흡기에 뮤신이 충분하다면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핵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단백질 공급이 또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뭐 오소린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아요. 오소린이 그 분지 아미노산이라서 분지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분해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절차를 생략해주는 세포 안에서도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작용을 할 때 쓰이는 원료를 바로바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에너지를 합성하는 거, 소포체 좀 넘어가겠어요. 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가공품이죠, 그죠? 근데 분지와 아미노산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 뭐 당연하게 들어있어요. 로이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TCA 사이클을 작동시켜서 근육 세포를 대사시키는 거, 간담, 두뇌 활력, 정서 안정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알린산은 이게 약간 센시티브하게 하는데 당사슬의 뼈대를 구성을 해줘요. 근데 이게 시알린산이 잘못 만들어지면 또 암세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줄 때 당과 단백질 그래서 엠브로토스라는 거고 오솔이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먹어줘야 굉장히 좋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에도 관계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자료긴 하지만 이게 이제 웨이 프로테인하고 카제인 프로테인, 소이 프로테인 이게 이제 유청 단백질이죠. 이거 대두 단백질. 흡수력을 보면 이게 높아요. 네, 굉장히 흡수가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요것도 보면은 그 굉장히 빨리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 그래서 그냥 분리 유청 단백질이냐 가수분해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오소리는 이 그 WPH죠. 그래서 세상에 나온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의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논문을 찾아봐도 이거 좋은 아직 가공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계가 오소리라는 제품으로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세포에서 필요한 영양소 이제 보면은 세포 골격을 이루는 거 단백질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못 먹으면 사실 계란을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드시는 편이 좋아요. 근데 계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콜레스테롤 이렇게. 근데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요, 아쉽게도 LDL이 아니라 HDL입니다. HDL. 그러니까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5개에서 10개씩 못 드시려면 오소리를 드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간질에게 그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소듐이라고 해야 돼요. 소듐. 지금은 이제 소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분 섭취를 너무나 안 하는 것 같아요. 수분 섭취 사실은 많이 하면 이건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C처럼 수용성이기 때문에 오줌으로 나가요. 근데 목마른데 물을 안 먹고 참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갈증 현상이 일어날 때 물을 마셔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세포벽은 인지질로 만드니까 인지질로 만드는 거 우리 지질 제품에 뭐 오메가3라든가 뭐 포스파디디셀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세포 표면에 뮤신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점액 단백질이라고 해요. 뮤코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글라이코칼릭스, 글리칸 등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여기에 엠브루토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이거 포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엠브로토스로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량 뭐 제품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매너베어즈도 있고요. 미국에는 뭐 마이트베어즈라는 거 있는데 제가 사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생산해야 될 생산하는 영양 물질은 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계란 얘기를 했는데 계란은 이게 생물가, 아미노산가가 100이에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걸 계란을 비교해서 뭐 소고기가 몇이냐, 돼지고기가 몇이냐, 닭고기가 몇이냐 이렇게 따져요. 계란이 가장 좋고 완전식품이라는 거죠. 물론 뭐 우유도 있지만 우유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계란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우에서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경황 없이 시작을 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